안녕하세요. 전 매일같이 열심히 라면을 끓이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끓이는 라면은 면발이 끝내줘요 하며 후루룩 쩝쩝 맛있게 먹는 그런 라면이 아니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날 내가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쓸데없는 후회, 가정법의 뭐뭐 라면인데요. 제가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불호, 마흔을 앞두고 왜 하루가 멀다 하고 라면을 끓이게 됐는지 답답한 제 사연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토목회사에 다니는 평사원이셨고요. 어머니는 알뜰살뜰 살림을 사시던 주부셨는데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지인의 꽃집에 나가서 일을 돕기도 하셨어요. 무남동료 외동딸이었던 전 부지런한 부모님 덕분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꿈이 원대한 분이셨어요. TV로 방송되는 성공 신화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시청하셨고요.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성공 신화 책도 놓치지 않고 탐독하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자주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마산에서 정미소로 출발했고,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점원으로 일하던 쌀가게를 물려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병철 회장은 천석군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소장농 출신이란 말이야. 두 사람은 출발점부터 달랐어. 무일푼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회장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그렇고 말고. 아유, 그 잘난 회장님들 이야기 물릴 정도로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드세요. 저녁마다 밥상머리에서 우리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치, 수진아? 아빠 이제 그만 탁치세요 해봐. 탁치세요. 수진아, 아빠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지? 그치? 우리 수진이 아빠가 회장님 되면 좋겠지? 당신 함부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 누가 들으면 비웃어. 헛바람 들었다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잖아.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그걸 꼭 해봐야 알아? 아휴,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지.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내 심장이 철렁철렁 한다고. 송축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어머니 지론이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겠다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까봐 노심초사하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통이 크고 배짱이 두둑한 데다 수완까지 좋아서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사원이셨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야간 대학에 편입해 경영학 공부도 하셨죠. 대한민국 산업을 일군 창업가들을 보고 배우며 자수성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당신만의 회사 창업을 목표로 불철주야 매진하신 아버지는 1992년 경매로 나온 작은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고요. 지금은 연매출 200억대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도 아버지의 회사는 꾸준하게 매출을 달성해왔어요. 아버지 말로는 성실하고 빈틈없는 시공으로 수주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과 부채가 동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 무엇보다 탄탄한 재무구조 덕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엄청 성실하고 뭔가 철두철미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가로 변신하신 후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래야지 불안한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한국도로공사 사업을 수주받는 데 이어서 최근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권을 수주받아 두 곳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회사는 전국적으로도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로 성장했죠. 평범하게 살았던 전 이른바 금수저가 됐습니다. 집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요.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도 베르나에서 벤츠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게 걱정 많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수입 단위가 달라진 것에
누구보다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클래스가 달라졌지만 부모님의 겸손함과 근면함, 성격만큼은 변함없이 그대로여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더 좋았습니다. 전 미대를 졸업하고 문구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겠다는 제 포부와 달리 전 홍보실에 배속이 됐고 거기에서 일하며 언론 대응도 하고 회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도 했어요. 제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자 아버지는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분이셨어요. 직원들이 정말 싫어라 했겠죠. 그렇다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진 않으셨고요. 직원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아랫사람들 마음이 그리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직원이라고 하니 대충 짐작되시죠? 그 친구가 말이야 아주 근면성실한 게 딱 마음에 들더라고. 나보다 먼저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폼이 말이야. 꼭 옛날 회사 다닐 때 내 모습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야. 기획안도 얼마나 잘 쓴다고. 두고 봐. 그 친구 아주 큰 애들인물이니까. 당신은 우리 수진이 신랑감 구하는데 회사 직원 뽑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 집안, 가정환경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지. 사람이 근면성실하면 됐지. 집안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 내 집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될 때를 되세요. 우리 때랑 같아요? 수진아, 이번 주말 체육대회 때 한번 와서 보렴. 네 눈에 딱 들어오는 남자가 있을 거다. 아버지는 바로 그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고 가족 동반 회사 체육대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체육대회 당일 부스스한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단연 눈에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릴레이 계주와 축구에서 발군의 운동 실력을 보이는 한 남자. 키도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 어쩐지 아버지 젊었을 때 느낌이 물씬 나는 남자. 아버지의 눈은 정확히 제 스타일을 파악하셨던 거죠. 그리고 쪽지에 적힌 사람 데려오기, 쪽지 달리기가 시작됐는데 그 남자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오더니 제 손을 잡고 막 뛰는 거예요. 저는 하면서 영문도 모른 채 냅다 달렸죠. 오랜만에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니까 가슴이 다 후련하더군요. 우리는 1등으로 골이 냈고 드디어 쪽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쪽지에는 귀요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 귀요미라니. 어쩌자고 날 데려온 거야? 내가 귀요미인가? 대체 어디가? 이런 작은 데서 심쿵하는 저는 모태솔로가 맞습니다. 진행자는 이 쪽지 내용이 맞느냐 아니냐로 거듭 실랑이를 벌이더니 결국 사장님인 아버지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당연히 맞아요 귀요미 눈썰미까지 좋네요 하며 해당 경품이었던 커피 머신을 그 남자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뒤풀이 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각보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꿈이 먹고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달려서 깜짝 놀라셨죠? 생각보다 달리기를 잘하시네요. 저 고등학교 때 달리기 해보고 처음 뛴 것 같아요. 옆에서 너무 리드를 잘해주시니까 그냥 막 따라간 거죠. 운동신경이 되게 좋으시네요. 오늘 여기저기서 활약하시던 것 같은데.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맞다. 커피 머신. 이거 가지세요. 덕분에 받은 건데.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미션 수행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니까. 경품으로 받은 커피 머신을 서로 가져가라고 양보하고 있을 때 얼큰하게 취하신 아버지가 다가와서 마치 솔로몬이라도 된 듯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럴 거 뭐 있어? 이동수 씨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신혼집에 놓고 쓰면 되겠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죠. 이름은 이동수. 유복자로 태어나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소의 꼬리로 일하느니 닭의 머리로 일하고 싶다면서요.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 마인드가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자수성가의 꿈을 이루신 아버지의 눈에 들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바쁠 땐 얼굴 보기도 힘든 남자였지만 그래서 남들 다 아는 100일, 200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날을 꼬박꼬박 챙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저와 같이 있을 땐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을 해주어서 그때그때 올라왔던 섭섭한 마음을 모조리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인정하는 남자라면 뭔가 다를 거라 굳게 믿고 만남을 이어갔죠. 동수 씨와 사귄 지 1년째 되던 어느 날 저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은 동수 씨의 전 여자친구라면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동수 씨가 30 가까이 되도록 그 인물에 여자 한 번 안 만나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당돌한 전화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전 일단 동수 씨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수 씨, 박민경이라는 사람 알아? 내 말을 듣고 당황한 동수 씨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경이? 내 대학 후배야. 왜? 자기가 동수 씨 전 여친이라고 날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 아, 진짜 돌겠네. 걔. 나랑 대학 때 잠시 사귀고 헤어진 애야. 안 그래도 계절 바뀔 때마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 나도 미치겠다 진짜. 알지? 마음이 아픈 애들. 계절 바뀌면 헷가닥하잖아. 자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헤어졌다는 거,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 진짜 사실이지? 당연하지. 와, 내 속을 당장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나 억울해서 막 손이 다 떨린다 야. 그럼 나 모른 척하면 돼? 당연하지. 그럼 미친 애를 왜 만나? 주야장천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을 게 뻔해. 안 만나도 돼. 진짜 깨끗하게 정리했다니까. 잘 흥분하지 않고 냉정한 사람이 길길이 화를 내는 걸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인해보길 잘했다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 의심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전 동수 씨 어머니도 아직 못 뵀는데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계속 문자가 와서 만나지 않고는 못 뵈기게 만들더라고요. 그녀는 한눈에도 동수 씨 대학 동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왠지 와인보다는 막걸리가 어울리는 수수하고 순박한 그런 외모와는 사뭇 다르게 인상은 표독해 보였습니다. 왜 절 보자고 하셨을까요? 전 동수 씨랑 헤어진 적이 없어요. 동수 씨 이야기는 다르던데요? 분명히 헤어졌고 남남이라고. 우리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결혼한 관계나 다름없다고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민경 씨,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그럼 동수 씨 불러서 삼자 대면하는 게 어때요? 동수 씨 이야기에 크게 놀라며 잔뜩 겁을 집어먹은 소리로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가 그쪽 만난 거 알면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다만 동수 씨는 헤어졌지만 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었어요. 3년 사귀다 2년 헤어졌다가 1년 사귀었다 1년 헤어지고 몇 달씩 헤어져도 꼭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박민경 씨는 헤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뭐 제가 헤어지는 걸 원하세요? 네, 그래요. 제발 헤어져 주세요. 그쪽만 없으면 오빠 다시 돌아올 거예요. 민경 씨, 정리가 안 된 민경 씨 감정은 유감인데요. 저도 동수 씨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거 무례하고요. 이렇게 민경 씨 마주하는 거 상당히 불쾌합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사이는! 하면서 더 말할 듯 하다가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래요.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난 말린다고 말렸으니까. 하고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서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다. 결국 동수 씨가 완전히 끝내자고 한 관계. 그런데 전 여친은 아직도 동수 씨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사귄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남친이 먼저 전 여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남친이 찾아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냐? 얼른 와서 먹어.
어서 와라. 오늘 같이 축배를 들어야지. 오늘 말이야. 네 남친이 100억짜리 공사를 따냈지 뭐야? 이 녀석 내가 크게 일낼 거라 했어, 안 했어? 야, 기분 좋다. 여보, 내가 아끼는 그거 있지, 그거. 30년산. 그거 하나 따야겠지? 오늘은 날이니까. 당신 내일 출근 생각 안 해요? 이제 그만 좀 마셔요. 여보, 봐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이 밤을 즐기자고. 이제 우리 식구 될 사람 아니야. 흉 잡힐 일이 어딨어? 안 그런가? 흉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아버님. 제 잔 한 잔 받으십시오. 동수 씨가 따르는 술을 받으며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는 차마 제 고민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애써 웃으면서 파한대소하고 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저는 전 여친을 만나고 왔노라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수 씨 있지? 나 사랑해?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어? 남자친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남친의 전 여친의 존재로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을 부여잡고 이겨냈던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야. 넌 이미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 네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널 선택한 게 무슨 잘못이야? 사실 옛날에 애인 안 사귀어본 사람이 어딨어. 과거 없는 사람이 좋아? 그럼 최고의 결혼 배우자는 모태솔로여야 하게? 아니잖아. 왜 이래? 사람 원데이 투데이 해보나? 괜한 근심 걱정으로 미간에 주름 만들지나 말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친구의 말에 정신을 차린 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직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알콩달콩 사귄 뒤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어요.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분수에 어긋나는 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아버지의 성격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결혼식을 성대히 마련해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의 결혼이 당신 마음에 흡족하셨던 거겠죠. 신혼집은 남편이 회사 근처 주택가 신축 아파트로 전했어요. 이 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던 게 엄마는 친정 가까운 곳에 오라고 하죠. 시어머니는 시댁 가까운 곳에 괜찮은 아파트를 몇 군데 받으셨다고 하죠. 남편은 또 회사 가까운 곳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하죠. 이래서 엄마, 시어머니, 남편이 주장하는 세 곳을 모두 다 돌아보느라 정말 힘들었답니다.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을 구했어요. 시어머니는 내심 못마땅하신 듯 했지만 평소에도 남편과 사이가 사근사근하지 않고 서로 대면대면한 편이어서 겉으로는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홀로 남편을 키우느라 진을 다 빼버린 듯이 삐쩍 마르신 분이신데 처음 만나뵀을 때 인상이 깊이 박혀있어요. 모처럼 고급 투피스를 빼입고 나오셨는데 쭈글쭈글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뭔가 어색해 보이는 느낌.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워 명문대로 보내기까지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고생이 한눈에 보이는 굵은 손마디를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측은해 보였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멀리하시고는 저에게 곁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제사 준비하려고 미리 전화라도 드리면 뭐 하려고 와? 와봤자 콧구멍만한 부엌에서 복닥대는 게 불편하기만 하지. 나는 내 살림 남이 건드리면 불편한 사람이야. 그냥 저녁에 퇴근하면 동수랑 같이 와. 다른 집은 제사다 명절이다 김장한다 늘 며느리를 불러 제낀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영 감감무소식이셨죠. 제가 어머니께 먼저 살갑게 다가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둬서 어머니께 살림도 배워볼 겸 부탁을 드리면 늘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어요. 행여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를 지나치거나 친정에 귀한 음식이 들어왔다고 나눔해 주실 때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면 어쩌니? 나 지금 절에 치성 드리러 가야 하니까 그냥 다음에 와라. 물건은 택배로 보내면 되지 뭐하러 와. 시어머니는 저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시어머니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도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제 임신 소식이었죠. 아직 소식은 없니?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사부인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셔? 네,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기다려보자고 하세요. 마음을 편히 먹어야 한다면서. 마음만 편히 먹어서 될 일인가. 내가 용한 한의원 알고 있으니까 약 지어서 보내마. 꼭 챙겨 먹어야 해. 알았니? 네, 어머니. 보내주신 약 잘 챙겨 먹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주신 약들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서지 않았어요. 어쩐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임 클리닉도 다녀봤지만 삼신할머니는 무정하게도 저에게 아이기를 점지해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느긋하게 생각하라고, 애가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않냐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우리의 2세보다 일에도 푹 빠져 살았어요. 집에 오면 침대로 직행해서는 시체처럼 잠만 자고 일어나 나가는 하숙생 같았죠. 언젠가부터 아침밥도 아예 회사에서 해결했어요. 어떨 땐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아버지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걸 탓할 순 없잖아요. 그것 말고는 다른 말썽이 없는 사람이라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조랄 것도 없는 내조 덕분에 남편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어요. 30대에 부장직함을 달고 또래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회사 일을 주도해 나갔어요. 저희 남편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간혹 아버지 회사를 무난동녀 외동딸인 저에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에게 회사를 물려줄 건 아니라고 단언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수진이 남편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늙고 병들어 은퇴하면 그땐 우리 사위에게 사장 자리 물려줘야지.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노라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전 아버지 말씀이 어딘가 서글프게 느껴져서 아버지를 응원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아빠. 황희정승도 죽을 때까지 일한 거 몰라? 세종대왕이 안 놔줬대. 퇴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세종이 단칼에 자르고 자기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환갑도 안 되셨는데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요 녀석. 넌 그럼 이 아빠가 죽을 때까지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황희정승처럼 하라고? 아이고 네가 세종대왕이냐? 뭐 아빠가 은퇴한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 말은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무서워서 은퇴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겠네. 안 그런가? 네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100세 넘으신 분들 많으셔서 100세가 귀한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겨우 청년기에 접어드셨어요? 90까지는 끄떡 없어 보이십니다. 아유, 이런 고얀 것들 보게. 늙은 아비를 90까지 부려먹을 셈이야? 아버지는 저희들 대답에 흐뭇해하셨고 남편은 후계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거절을 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전문인 토목 건설 분야가 아닌 경영책도 틈틈이 읽었고 아버지의 일을 계속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여보, 당신은 미국이 좋아? 아니면 프랑스? 아니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태리 밀라노도 괜찮은데 어디가 좋을까나? 난 프랑스. 우리 렌트해서 남부지방 쭉 돌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는 코스 어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프로망스 지방을 왜 가? 아니 이번 여름휴가 여행지 고르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실은 말이야. 내가 그 MBA 과정을 좀 밟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 마치고 우리 같이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오자. 에? 아버님도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어때? 자기도 디자인 공부 계속 하고 싶지 않아? 글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서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래. 어디가 좋을까? 하며 자료를 검색하는 남편이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째지게 좋을 때 버릇처럼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당신 기분 좋은가 봐? 그럼 좋고 말고. 이번 물류단지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됐거든.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인생 청사진대로 착착 진행되는 재미가 끝내줘.
휙! 남편이 전문 경영인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아버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1, 2년 후에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걱정 인형인 우리 어머니는 아니 굳이 외국에 나갈 이유가 뭐 있어?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MBA 과정인가 뭔가 수두룩하더만. 너 진짜 남편 따라 갈 거야?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동양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데가 외국이야. 인종차별 서름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데. 하며 또 걱정을 사사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우리 친정이 하는 것만큼 시댁도 챙겼으면 했지만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쇠심줄같이 고집만 쓴 양반이라서 딱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남편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고요. 물론 저도 남편을 따라 2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했죠. 아버지는 마음의 선물이라며 감사하게도 남편의 학비며 저희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당장 경영인이라도 된 듯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나중에 후계자 발표를 하겠노라 천천히 가자고 하시며 조금 거리를 두는 듯 했어요. 남편은 섭섭한 눈치였고 전 아버지에게 더 크고 깊은 뜻이 있어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침 남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도로 공사 현장 직원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제 인생이 폭풍우를 만난 듯 불행의 암흑 속으로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여보세요? 이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사장님이? 아버님 상태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아빠가 어디 다치셨다고? 교통사고래. 지금 당장 병원 가봐야겠는데? 장모님한테 전화 드려서 일신병원으로 바로 오시라고 해. 아버지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완공을 앞둔 도로 공사 현장에 마지막 시차를 나가셨는데 그만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전 머릿속이 하얘진 채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는 까무러칠 듯 놀라셨어요. 저희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 말이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신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의사의 소매를 부여잡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보호자분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만 부상이 좀 심각하세요. 뇌출혈이 심해서 깨어나신다고 해도 의식을 되찾을지는.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튼 한 사흘이 고비인 것 같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시는 게. 말끝을 흐리던 의사가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와 저는 너무 비통한 마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온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라니. 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울다 지친 전 기진맥진한 어머니를 휴게실로 모시고 가서 좀 진정을 시켜드린 뒤에 생수한 병을 더 사서 남편에게 주려고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갔어요. 남편이 간호사에게 중환자실 입원 수속에 관한 지침을 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볼일을 다 마쳤는지 혼자서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을 부를까 했지만 입을 뗄 힘조차 없어서 그냥 조용히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휙 하고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죠. 남편이 기분 좋을 때, 엄청 기분 째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남편은 저를 등지고 복도 반대 방향으로 저벅저벅 소리를 내며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내내 휘파람을 불며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남편을 부르려다 말고 그냥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휴 김 과장,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다 주고 어쩐 일이야?
아버님 소식 들었어? 진짜 자기도 휴먼 네트워킹 잘한다. 빠르다 빨라. 어? 뭐 심각하시지. 오늘 내일 하셔. 뭐? 우리 회사? 걱정할 게 뭐 있어. 아니,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장 자리야 당연히 내 건데. 그러려고 내가 MBA 과정 마친 거 아니겠어? 공석 느껴지지 않게 단둘이 잘할 테니까 걱정 마셔. 아, 그래. 한 사흘 후? 어쩌면 뭐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겠네. 그래, 수고. 전화를 끊은 남편은 다시 휘파람을 불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마치 신이 난 아이처럼.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의 검은 속내를 훔쳐본 것이 내심 두려워서 전 남편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고 제가 친정으로 모시고 가서 당분간 엄마와 함께 지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자기는 걱정 말고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라고 가증스럽게도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대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거취는 분명했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건강이 제일 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날 걱정 인형인 어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환자실 면회를 한 뒤 경기도 어디에 영검하기로 소문난 절에 가서 3,000배 기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어머니만의 불안 해소 방법인 것 같았어요.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영험하다는 기도처에 가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또 수그렸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흉내만 내는 절이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마음은 어제보다 한결 나아졌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절하는 어머니를 두고 전 바깥으로 나와 경례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경례 구석에는 사람들이 기와에 소원을 적고 올려두는 곳이 있었는데 저도 아버지의 건강을 빌어야겠다 싶어 그리로 가고 있는데 기와 앞에서 애틋하게 절을 하고 있는 낯이 익은 뒤통수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유리조리 피해 다니며 그렇게 치성을 드리러 다니시는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여기가 영검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곳인가 보다 생각한 전 시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해그머니라 하고는 혼비백산에서 막 도망치려고 하지 뭐예요? 전 어머니를 붙잡고 왜 그러시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시며 자꾸만 자리를 피하시려고 해서 좀 전에 어머니가 소원을 직접 쓴 기와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이거 쓰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보니까요. 가족 건강,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라고 쓰여있는 글씨 옆으로 어머니와 남편 이름, 그리고 나란히 제 이름이 아니라 낯익은 세 글자 박민경이란 이름이 적혀있지 뭐예요? 그때 절 찾아왔던 남편의 전 여친이라는 여자 말이에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박민경이 왜 여기서 나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시면서 어휴,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널 볼 낯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전 따져 물을 힘도 없어서 겨우 입을 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연신 피하면서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박민경이란 사람은 남편이 대학 다니는 동안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렇게 남편과 10년을 사귀며 시댁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고 시어머니는 어느새 정이 들어서 박민경을 예비며느리로 대해왔다고 하네요. 그렇게 박민경은 시어머니에게 딸보다 더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 남편이 회사에 입사하더니 오랜 연인을 헌신착처럼 버리는 게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박민경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가 더 그 여자 편을 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10년 전 박민경을 만났을 때 뭔가 저에게 하려던 말이 아마도 이런 류의 이야기일 거라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정사실로 전해 듣는 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위독한 이 상황에서요. 미안하다 아가. 동수가 하도 닥달을 하는 바람에 민경이는 낙태까지 했지 뭐니. 그 죗값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10년을 딸처럼 지내온 아이를 못 본 척 저버릴 수가 있어야지. 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럼 어머니 댁에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저한테 정을 주시지 않은 이유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미안해, 아가. 넌 남편도 있고 잘 사는 부모도 있지만 걘 이 세상에 사고무친으로 외로운 아이란다. 나라도 옆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위태위태해서 어떡하니? 아니 그럼 저한테 뭐 임신하라고 막 주신 약은요? 설마 그거 뭐 임신 막는 그런 약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임신하라고. 아이는 왜 바라셨는데요? 저 며느리를 생각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렇지 않아. 널 며느리로 맡고 싶어서 그랬어. 애라도 있으면 애기 보는 맛에 묵은 인연을 떨칠 수 있을까 해서란다. 네가 어서 임신이 되길 바란 건 진심이었어. 이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그래도 널 며느리로 생각 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늘 고맙고 미안했단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였어요. 법당에서 삼천배를 하던 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불이 나게 달려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깨어나셨단다. 얼른 가자.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깨어나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전 급히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핏자국이 얼룩덜룩 남아있는 아버지의 험한 상태를 보고 우린 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의사 말로는 정말 기적입니다. 바이탈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좀 이따 상태 보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일반 병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의사 말을 듣고 안심한 어머니와 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반가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려주자고 하셨는데 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미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전했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소스라치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주셨죠. 아버지는 다음날 오전 VIP 병실로 옮겨졌고 전 상태가 호전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전화를 넣어 당장 남편을 데려다 놓으라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남편이 쭈뼛거리며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아버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갈 아버지가 아니시죠. 왜? 내가 뭐 관 속에라도 들어가 있길 바랬나? 자네가 시청 김 과장한테 장례식장에서 보자고 했다면서? 아니 내가 살아있어서 곤란한가 보지?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던 남편이 빠르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슨 로봇처럼 전자동으로 후다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이래?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아버님, 전 저희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업계의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순전히 아버님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뭐?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짓거리냐?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사위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것도 엄연히 사실이니까요. 아닙니까? 뭐 이 새끼야? 뭘 잘했다고 나불나불 말이 많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한 듯 악에 받쳐서 말을 대차게 받았습니다. 아버님, 저 그동안 할 만큼 했고 후계자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그동안 제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저를 팽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소외시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기자회견이라도 합니다. 기자회견? 그래, 해! 기자회견에서 네 부정과 비리를 온 세상에 다 까발릴 테니까. 얼른 하자, 얼른! 네가 지난 몇 년 동안 나 몰래 뒷주머니 찬 사실 내가 모를 줄 알아? 회계장부 조작하면서
우리 회사 개국공신 임전무 최상무한테 누명이나 씌우고 말이야. 내가 왜 너한테 후계자 승인을 안 해줬는데. 네가 투명하게 일을 했으면 진즉에 내 자리 넘겨줬을 거야, 이 새끼야. 내가 그거 알고 얼마나 배신감에 떨었는지. 어휴,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가 휴지곽을 남편에게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새끼 당장 우리 집안에서 꺼져! 너 같은 새끼한테는 곧 죽어도 내 자리 물려줄 생각 없어.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보, 어떻게 좀 해봐. 이번엔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전 주먹에 으차 힘을 빡 주고는 남편의 왼쪽 뺨을 향해 세게 한 방 날렸어요. 이건 당신 아이 지우고 인생 망친 박민경 씨 거고, 이번엔 남편의 오른쪽 뺨을 거세게 한 방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못난 아들 둔 죄로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어머니 대신. 그리고 이어서 남편을 발로 뻥 걷어차며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이건 내 몫이다, 이 나쁜 개자식아. 새 여자 인생을 망친 이 더러운 거지 같은 인간아. 아빠가 중태에 빠졌는데 휘파람을 불어? 기분이 그렇게 째지디? 당신 같은 개자식은 상정을 말아야지. 우리 다신 보지 말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 전담 변호사 보내줄게. 이 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거야. 너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그놈의 혓바닥을 그냥 쫙 찢어 넣을래니까. 하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당연히 이혼 유책 사유는 100% 남편 측에 있어서 전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냈고요. 남편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장부 조작으로 횡령한 액수만큼 환수할 예정이라 이동수 씨는 이제 재기를 하기가 어려울 듯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박민경 씨의 손을 꼭 잡고 그 영검하다는 기도처에서 과거에 지운 아기 천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제 그만 두 분 모두 과거의 악몽을 훌훌 털고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결혼이라면 징글징글해진 전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 금지령을 내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그 나쁜 자식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입만 움찔움찔 근질근질해 하신답니다. 전 아버지 회사 홍보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후계자 욕심을 내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하는 일이죠. 전 다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응원하며 돕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아버지가 그 사고 이후로 급격하게 늙으셨거든요. 참, 아버지를 치고 갔던 뺑소니 음주운전범도 끝내 잡혔어요. 새로 신축한 도로에서의 사고였기에 주변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긴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차량의 파편과 타이어 밀린 자국, 스키드 마크로 차량 정보를 확보하고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분석한 결과 뺑소니 운전범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동네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회식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은 물건을 친 것 같긴 한데 사람은 절대 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증거를 들이밀자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게다가 뺑소니라뇨. 제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고요. 참고로 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라면을 끓이고 있겠죠. 그때 만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전 이따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 체육대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박민경 씨를 만나고 동수 씨와 헤어졌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라면이죠. 그때 제가 무언가를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는 그런 가정법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형벌에 스스로 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를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더 용기가 생기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